오늘 뭐 양시장 모두 다 강한 느낌은 없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섹터와 종목들에 한해서 미리미리 좀 자리를 잡아볼까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정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비중 확대를 해볼까라고 좀 주제를 만들어봤는데 앞으로 코스닥에 대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섹터와 종목이 움직일 것인가 저희 첫 번째로는 제약바이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요. 여러 가지 뭐 12월 달에 지금 기술 이전 계약 발표 기대감 있는 기업들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좀 변동성이 강해요. 어제만 봐도 전부 다 그룹 액션으로 동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고 다 이 하락세를 만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연말까지 가져가야 될까? 제약바이오를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관련 이제 뭐 특허 이슈가 나오기도 했죠. 이제 올해 4월에도 엔다제 관련해서도 특허 이슈가 나왔지만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기술 이전 나오게 되면서 그런 우려들을 이제 부시시켜줬고. 결국에는 독일도 내년 한 8월쯤에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결국 이번 알테오젠도 이제 임시 주청 이후에 이제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이 나와줘야 또 한번 바이오 투심이 좋아질 수 있다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오름 테라퓨틱스나 아니면 인투셀이나 프로티나 등 대다수의 제약 바이오가 그 한 달 아니면 그 넘게 워낙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어요.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난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빌미를 좀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고점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볼 시기에는 지금은 이제 연말이 다가갈수록 특히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자금과 관련된 총알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M&A와 관련된 빅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술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이제 신규 계약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JP모건 이전에 대다수의 이제 빅파마들은 여기저기에 대한 뭐 논의를 계속 꾸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와 다르게 올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와 다르게 내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는 생각보다 많은 좀 딜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앵커님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는 만회는 못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만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알테오젠 에로가 나와야 좀 분위기 좋아질 거라 하셨잖아요. 네. 언제쯤 될까요? 시기가? 물론 어제 임시주총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1주, 2주 내에 나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이게 박순영 대표님 말도 맞고 예전에 이제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이 갑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너네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딜 소싱에 대한 이제 요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해서 이제 딜을 더 작은 금액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줄다리기 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물론 이제 전태현 부사장이 연내에 대한 목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은 박순재 대표도 워낙 이제 시장에 이런 소무들이 이제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는 주주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그 일정에 그 맞춰서 이제 억지로 계약을 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원하는 이제 금액에 맞춰서 이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최근에 ABL 바이오가 3조 8천억, 4조 1천억 이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큰 금액이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연내 안 나오거나 우리가 생각한 금액이 아니면 주가가 또 훼손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이사 가잖아요. 확정됐잖아요. 그 2차 전지 바이오 안에서 지금 차기 대장주를 찾는 것 같은데 뭐 제약 바이오에서 차기 대장이라면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해요? 뭐 플랫폼은 계속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나 이제 여러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도 이제 이번에 이제 페트론 이슈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빠지긴 해왔지만은 뭐 D&D 파마텍이나 아니면은 이제 D2G 바이오나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인멘티지랩이 이제 최근에 이제 베링거 연결함 이후에 이제 주가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일단 빅파마 업체들이 일단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제 침투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여기서 릴리가 빠르게 이제 자금이나 이런 임상에 대한 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비만 치료제가 사이즈가 생각보다 더 커질 가능성 거기다가 이제 플랫폼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쪽보다는 이 두 섹터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대장이 누구예요?
일단은 저는 뭐 계속 얘기를 해왔던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D2G 바이오를 좀 보고 있고 이제 플랫폼 쪽은 알테오제는 뭐 나오겠고 그 저는 이제 ABL 바이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새로운 이제 저응증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기 대장주는 비만에선 G2G, 플랫폼에선 ABL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플랫폼하고 비만 치료제 CDMO 세 테마를 두고 봤을 때는 플랫폼하고 비만 치료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 포트상에 그 비중은 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은지, 플랫폼 비만 치료제 둘 다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하나만 딱 놓고 본다면 어느 종목을 좀 사시겠어요? 일단은 뭐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투신 빠지면서 충분히 뭐 10% 이상 낙폭이 커졌죠. 그러면서 오늘 뭐 반해를 그렇게 빠르게 하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빠르게 기술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예전에 아마 한 달 전이었을 겁니다. 이제 대표가 이제 여러 언론사에 나오면서 얘기를 해왔던 게 전체적인 빅파마 10곳 중에서 이제 4곳과 지금 이제 논의를 좀 하고 있고 뭐 R&D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기대감이 좀 생각보다 많이 클 수 있다는 점이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게 월 1회 제형과 월 3회 이제 제형에서 이너램프에 대한 기술력이 충분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전 D2G 바이오는 비중이 충분히 좀 들어가도 된다라 좀 보이고 있고 AD 바이오가 최근에 기술 이전 이후로 나서 주가가 안 빠졌죠. 투자 경고가 났음에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미 3건의 큰 딜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모달리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더 크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 치료제에서 이제 저응증 확대가 이제 알츠하이머 쪽과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쪽으로 저응증이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에도 좀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비중이 크고 알테오젠도 지금 가격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좀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주식이 좀 바이오주에서는 알테오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G2G와 ABL 그리고 알테오젠까지도 지금 사실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그 혹시 LNC 바이오만 따로 대놓고 좀 여쭤봐도 될까요? 중국 그 메가돈 플러스 중국 수출 소식이 있는데 오늘 신고가 터치했거든요. 네. 이 종목 좀 더 길게 볼까요?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리투 때문에 올라왔죠. 리투 때문에 올라왔고 10월 달부터 일본 쪽에 이미 진출을 이제 했고 생각보다 이게 여기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투어 물량이 이제 부족할 정도로 분기 현상을 좀 보여왔었고 뭐 올해 가이던스가 뭐 3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30억은 자체적인 생산 금액입니다. 휴메딕스에 가는 금액과는 또 별개의 좀 상황이죠. 내년에 한 100억, 내후년에 300억인데 지금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존의 회사 측에 있는 가이던스 자체가 또 상회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외가돔 쪽이 이제 가장 이제 본업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영업이익이 크지가 않죠. 영업이익이 마진이 클 수 있는 건 사실 리투어입니다. 리투어가 네. 잘 돼야 되는 거고 올해 100곳, 1000곳 정도의 이제 대형 병원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생각보다 이 침투력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제 리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영업이익의 마진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제 그 메가돈 플러스 중국 쪽 이제 유통사와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침투 역할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메가돈 플러스는 그겁니다. 그게 퇴행성 관절염 쪽으로 이제 치료하는 흐름인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오늘은 그 기사에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하자. 오히려 추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네. 따라가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을 받쳐주는 건 메가덤이 아니라 리투 쪽이기 때문에 오늘 메가덤 이슈는 단기발 상승일 가능성이 많다. 조정 시에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정리하고요. 2차 전지가 지금 그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섹터지 않습니까? 코스닥 부양하면 여기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높게 뜰 거다. 근데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사실 찬물 끼얹는 발언을 했잖아요. 투자 심리에 영향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비자동차 부문에 대한 그 재료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했으니 네. 우리가 기대하는 뭐 ESS, 로봇, 뭐 AI 이런 모멘텀 2차 전지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돼서요. 일단 LG 엔솔이 뭐 어제 벤츠 나온 거는 사실 뭐 저가형 이제 차에 들어갈 모델이라고 생각을 본다면 LG 엔솔이 지금 작년과 올해까지 누적 수주 잔고가 대략 한 20조에서 25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에코프로가 좀 급등을 했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지금 2차 전지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일단은 탄산리튬 가격이 거의 9만 5천 위안까지 쭉 올라왔죠. 이거는 올해 초에 5만 위안에서 거의 한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 가격 자체만으로도 이제 2달 뒤에 매출로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3분기 때 LNF가 실적이 흑자 전환이 됐고 이거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4분기는 더 높은 이제 수익률을 보여주겠죠. 일단은 실적은 기반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ESS 쪽은 우리가 뭐 AI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ESS 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LG엔솔은 ESS 비중이 올해까지 한 17% 매출 비중인데 내년은 30%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시장에서 여기서 보는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보고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전기를 코드를 꽂고 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를 넣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리토니엄 배터리로 가지고는 이건 장기간 운행이 쉽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쪽에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그게 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이 스페셜 케미칼이 급등했던 이유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네. 기존에 있는 내년에 뭐 전기차에 대한 뭐 전망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의 2차 전지의 꿈과 희망을 시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게 주가의 최근 흐름이 좀 보여왔었고 에코프로 BM이 올해 2월 달에 이게 코스피 이전 상장 실패했습니다. 철회를 했죠. 그런데 일단은 다 조건을 만족을 했습니다. 자본금이랑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수와 그리고 주주 배정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에코프로가 이제 에코프로 BM의 지분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지분 이익에 따른 주가 상승의 효과도 같이 덩달아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진하기보다는 새로운 영역의 확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성장성을 최근에 주가가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알토젠도 나가는데 떠나가는데 에코프로 BM까지 떠나면 어떡해요? 진짜 코스닥 참 걱정이네요. 자, 그러면 탄력 좋은 에코프로 그룹주 말씀 주신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이 다시 치고 올라온다면 네. 또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보는 쪽이 셀사잖아요. 네. 뭐 실적도 괜찮고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그 ESS 플러스 이제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쪽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일단은 저는 양극재 쪽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 리튬 가격이나 이제 코발트 가격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죠. 네. 그러면 양극재는 이거를 배터리 셀 업체들에게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제 배터리 셀 입장에서는 양극재를 이제 이거를 들여왔는데 이제 비싼 가격으로 들여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격 전가를 과연 전기차 쪽이나 이쪽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전기차 가격이 지금 올라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요에 대한 부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배터리 셀 업체가 수익성이 더 많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양극재 쪽이 레버리지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벤츠와 계약했던 게 28년, 30년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수주들을 추후에 확보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삼성 SDI나 LG엔솔도 뭐 2분기, 3분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좀 모양새는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로는 양극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극재면 에코프로 그룹 주겠네요. 뭐 저는 LNF나 포스코 퓨체 뭐 이쪽도 왜냐면 어제 주가 2개 다 올라갔잖아요. 에코프로나 네. 에코프로 BM 그런 측면에서는 LNF가 오늘 주가가 조금 덜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영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NF와 포스코 퓨처엠까지 양극재 전반적으로 다 보자. 셀사보다 이쪽을 더 보는 뷰는 또 신선하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좀 앞으로 팔로우업 해보고요. 네, 반도체 한번 볼게요. 아침에 좀 강한가 싶더니 다시 또 탄력을 잃었습니다. 횡보가 길어질까요? 이게 결국 이제 반도체 이슈가 뭐 처음 나왔던 뭐 마이크버리의 AI 버블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어 왔었고 물론 이거를 뭐 젠슨한 대표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이번 주에 오라클 실제 발표가 있죠. 브로드컴도 있습니다. 아마 마이크버리가 항상 계속 내세웠던 게 오라클의 그런 수익성에 대한 이유 뭐 이런 부분들이 AI 버블 이슈 아니냐라고 봤을 때 과연 오라클이 이번 실적 발표와 콩쿨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투신이 또 뒤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브로드컴은 아마 금요일 아침에 나올 텐데 브로드컴은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올 거고 더 좋은 얘기를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라클이죠. 기존에 이제 신생 스타트업이나 이쪽에 새로운 신흥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젠슨항이 투자를 했고 오픈AI 투자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GPU 칩을 사는 걸로 그게 마이크로버리를 그걸 지적을 한 거죠. 이거는 인위적인 수요의 팽창 아니냐. 이거는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버블 이슈가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오라클 실적 발표가 나와지고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좋게 나오게 되면 저는 반도체는 또 반등 흐름이 나올 거고 결국에 1월 달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분위기는 좋을 겁니다. 어차피 디램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고 낸드 가격도 올라오게 되면서 실적 발표는 좋아질 건데 과연 이게 12월 중순 이후냐 아니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과정이냐고 질문하시면은 네. 지금부터 모아가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모아가는 과정이다. 좋습니다. 1월 일단 실적 4분기 실적도 계속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될지 저희 시기적인 부분들 계속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삼성이 이제 유리기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또 다 떨어졌죠. SKC 정도 지금 대장주로 보고 계시던데 고점 대비 주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만 봤을 때도 지금 매력적인 구간인가요? 이게 아마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뭐 내년 상반기에 양산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제 유리기판이 적용되는 거는 고스펙 쪽에 이제 AI 칩에 들어가는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양산 시점이 지연되게 되면은 주가는 빠질 수 있겠죠. 그게 사실 AI 버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낙폭이 심했던 게 유리기판 쪽이었습니다. 뭐 JNTC나 피롭틱스 같은 회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 시점에 있는 게 올해 4분기라 좀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해소되는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조금씩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JNTC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기존에 이제 유리기판 신사업만으로도 올해 매출의 거의 한 2배 이상의 좀 효과를 보여요. 그러니까 내년 매출의 절반을 이제 JNTC는 유리사업 그 유리기판 매출로 다 충분히 좀 매출 수 있다고 그때 IR에도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결국 시기인 것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시기에 따라서 유리기판 상승세는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것이고 물론 이번에 H100이 중국 쪽으로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 B200과 같은 블랙엘이나 향후에 루빈 양산 시점에 따라서 내년에는 유리기판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갈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검증을 좀 보여야겠죠. 뭐 실적이든 양산이 시작이 됐고 그 재고에 대한 물량들이 지금 바로 나갔느냐. 그거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접근은? 아니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길게 유리사업 보다. 자체가 사업이 내년부터 확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긴 흐름 속에서 접근을 하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은요? 탑픽은 저는 개인적으로 JNTC나 피롭틱스 이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기판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조금 더 길게 호흡을 가져가자 탑픽 JNTC와 피롭틱스 말씀 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조방전 빠르게 알아볼게요. 자, 지금 HD 현대중공업 쪽에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늘 일회성 수급일지 아니면 다음 순환매 타자를 타깃을 조선 섹터로 두고서 지금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판단이세요? 일단 뭐 조선주부터 말씀드리면 뭐 실적은 뭐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도 뭐 10% 15% 정도 영업이익률을 이제 보여줬고 원래 이제 조선업 자체가 그 자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보여주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이제 산업인데 워낙 이제 그만큼 수주가 굉장히 좀 뜨거워졌고 이제 그만큼 고마진의 이제 수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이제 들어가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도 괜찮아질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부진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10월달 이제 그런 정상회담 이슈도 있었고 그에 대한 새로운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조금 제한적인 측면. 물론 최근에 VLCC와 관련돼서 새로운 수주를 이제 받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이제 27년, 28년 이후에 대한 이제 수주 물량들이 얼마만큼 이제 도크에 차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도 워낙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오늘 안 그래도 다울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스크 프로젝트에 대한 이게 수주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나아져야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의 상승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단기적인 급락에 따른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뭐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웬만한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나오지가 않으면은 과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로봇과 같은 새로운 산업군이 이게 이게 수급적인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과연 조선주가 과연 그런 매력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대에 대체 투자처, 매력적인 투자처가 너무 많다. 조선은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3거래 연속 양봉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단기 반등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3일 정도면 어느 정도 신고점까지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봐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의 본업보다도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줄 알았는데 조금 사실 또 지연됐죠. 그러면서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반등이 좀 수급적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항상 1950년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게 되면 오히려 국방부의 좀 자금들이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무기 수입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모멘텀이 맞거든요. 근데 올해 초에도 유럽은 국방비를 GDP의 거의 5% 가까운 폴란드가 먼저 했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긴 하긴 했지만은 이게 최근에 방산주가 흐름이 살짝 꺾이는 이유가 그만큼 유럽도 자체적으로 이제 무기들이나 아니면 K2 전차와 같은 이제 향후 그 모멘텀들을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라크도 수주 이슈들이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 반등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조선과 방산은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그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이 결국에는 기존에 우리가 그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수주를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조금 수급이 더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 같은 상승은 아닐 것이다. 조금 더 강력한 재료와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조선 방산 통틀어서 말씀 주셨습니다.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